아버님, 오라버니, 오늘부로 서희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은 제 오라비 서진의 이름으로 살 것입니다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신, 전하의 명을 받들어 암행어사의 임무를 다하겠사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퍼렇게 날이 선 망나니의 칼도 아니요, 전쟁터를 휩쓰는 장수의 언월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내몰린 자가 뼈를 깎고 피를 토하며 품은 복수의 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탐욕스러운 권력자에게 억울하게 아비와 가문을 잃은 가녀린 여인이 스스로 여인의 삶을 버리고 남장을 한 채 조선 팔도를 뒤흔드는 서슬퍼런 암행어사가 되어 원수의 목에 피 묻은 마패를 겨누는 숨막히고도 통쾌한 핏빛 복수극입니다. 화려한 비단 치마 대신 낡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옥비녀 대신 시퍼런 마패를 거머쥔 여인. 그녀의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복수의 여정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대낮. 한양 도성 한복판에 자리한 서소문 밖 참수장에는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살을 애듯 차갑고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적놈의 목을 당장 베어 저작거리에 효수하여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라. 단상 위에서 거만하게 팔걸 이의자에 기대어 앉아 호령하는 사내. 그는 바로 조정의 권력을 양손에 쥐고 흔들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극악무도한 탐관오리 조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무릎이 꿇려있는 백발의 죄수는 다름 아닌 이 나라에서 가장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대제학 서영감이었습니다. 서영감은 조대감이 소금 전매권을 독점하여 백성들을 굶겨 죽이려는 악행을 임금에게 고발하려다 도리어 조대감이 치밀하게 꾸며낸 거짓 영모 서찰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조대감, 내놈의 그 썩어 빠진 탐욕이 천심을 가리고 임금의 눈을 멀게 하였으나 하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한 내놈의 그 더러운 권력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망나니의 칼이 춤을 추기 직전 서영감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조대감을 향해 피토하듯 쏟아낸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하지만 조대감은 가소롭다는 듯 비릿한 조소를 흘리며 턱짓을 까딱했습니다. 철아. 번쩍. 눈이 시리도록 푸른 대낮의 하늘 위로 시퍼런 칼날이 번뜩였고 이내 끔찍한 파공음과 함께 강직했던 충신의 목숨이 허무하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참수장 구석 오랏줄에 묶인 채 끌려와 그 참혹한 광경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던 서영감의 쌍둥이 남매 서진과 서희의 찢어지는 비명이 형장을 울렸습니다. 피눈물을 쏟으며 발버둥 치는 남매를 내려다보며 조대감은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역적의 자식들이다. 사내 놈은 당장 관노로 끌고 가 평생 채석장에서 돌을 깨게 만들고 저 계집년은 변방의 관비로 보내어 짐승처럼 살다 죽게 만들어라.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된 쌍둥이 남매. 몸이 약해 늘 글공부만 하던 오라비 서진은 험악한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누이 동생 서희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희야, 살아남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 아버님의 억울함을 우리 가문의 원통함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 희야. 그것이 서희가 들은 오라비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관비로 끌려가던 서희는 아비가 억울하게 죽은 충격과 혹독한 고문 후유증을 견디지 못하고 채석장으로 끌려가던 도중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었다는 오라비 서진의 비보를 듣게 됩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17살의 소녀. 서희는 변방으로 끌려가던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자신을 감시하던 포졸들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틈을 타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도망을 쳤습니다. 며칠 밤낮을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짐승처럼 산속을 헤매던 서희가 다다른 곳은 아비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해 텅 빈 봉분만 만들어둔 깊은 산속의 가묘 앞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쌍둥이 오라비 서진의 이름이 적힌 작은 나무 팻말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라버니. 무덤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던 서희. 그녀의 두 눈에서 흐르던 뜨거운 눈물은 어느새 시퍼런 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짓눌려 주저앉는 대신 무덤가에 굴러다니던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쓱 썩둑. 서희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길고 탐스러운 검은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내어 무덤 앞에 던졌습니다. 조선의 여인에게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과 신분을 버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거칠게 잘린 머리를 상투로 틀어 올리고 오라비가 남긴 낡은 도포 자락을 주워 입은 서희. 달빛 아래 선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나약한 양반과 규수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원수의 심장을 물어뜯을 야차 같은 살기만이 번뜩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부로 가녀린 여인 서희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은 제 오라비 서진의 이름으로 살 것입니다. 기필코 그 더러운 과거장에 나가 장원을 꿰차고 임금의 칼이 되어 그놈의 목을 제 손으로 베어오겠습니다. 하늘이 돕지 않는다면 지옥의 악귀와 손을 잡아서라도 기필코 조대감 그놈의 피로 이 무덤을 적시겠나이다. 그날 이후 서희는 완벽한 사내가 되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여인의 고운 목소리를 숨기기 위해 독한 잿물을 마셔 목을 상하게 하여 탁하고 낮은 사내의 음성을 만들었고, 가녀린 몸을 감추기 위해 한여름에도 가슴에 무명천을 칭칭 동여매어 피가 통하지 않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험한 품파리로 호구지책을 마련하고 밤에는 달빛과 반딧불이의 의지에 오라비가 남긴 서책을 찢어질 듯 파고들었습니다. 한 글자를 읽을 때마다 아비의 참수 장면을 떠올렸고, 한 문장을 넘길 때마다 피토하며 죽어간 오라비의 얼굴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거대한 불덩이가 그녀의 온몸을 태우며 천재적인 두뇌를 더욱 날카롭게 벼려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직접 주관하는 식년시 과거장의 문이 열렸고, 조선 팔도에 내로라 하는 천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선비들 사이에서 낡디 낡은 갓을 쓰고 빛바랜 도포를 입은 한 사내가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과거의 시제는 다름 아닌 나라의 좀을 파먹는 탐관 오리를 어찌 벌할 것인가. 그것은 마치 하늘이 서희를 위해 깔아준 멍석과도 같았습니다. 서희의 붓끝은 거침없이 화선지 위를 내달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겼던 충언과 자신이 백성들 사이에서 몸속엮으며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권력자들의 부패하고 썩어빠진 만행들, 그리고 그들을 척결할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고 예리한 방책들이 그녀의 붓을 타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방례가 열리는 날, 장원급제, 서진, 우레와 같은 호명소리와 함께 낡은 도포를 입은 서희가 어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용상에 앉은 임금은 젊고 강직해 보이는 이 사내의 답안지를 읽고 또 읽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기특하도다. 내 놈의 글에는 백성을 향한 뜨거운 피와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서슬 퍼런 칼날이 숨어 있구나. 내 너에게 어사화를 내릴 것이니 당장 조선에서 가장 썩어 문드러진 그곳으로 내려가 짐의 칼과 눈이 되어다오. 임금이 직접 하사한 종이꽃,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서희, 그리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묵직하고 시퍼런 마패.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신 전하의 명을 받들어 하늘을 가리고 백성의 피를 빠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의 숨통을 기필코 끊어놓겠사옵니다. 고개를 숙인 서희의 가책 너머로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잔혹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발령받은 곳. 그곳은 바로 5년 전 자신의 아비를 죽이고 모든 것을 앗아간 철천지원수 조대감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고을이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마패를 쥔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암행어사. 서인은 이제 낡은 보찜 속에 시퍼런 마패를 숨긴 채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한 맺힌 발걸음이 고을을 향해 내디뎌지는 순간 거대한 피바람의 서막이 서서히 붉은 장막을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이 다스리는 평안도의 한 고을. 겉으로는 풍요로운 곡창지대라 불렸으나 실상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만든 핏빛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논밭은 말라붙어 잡초만 무성했고 거리에는 피골이 상접한 굶주린 백성들이 널브러져 앓는 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 메마른 저작거리 한가운데로 낡아 빠진 도포 자락을 질질 끌며 커다란 보찜을 맨 어리바리한 샌님 하나가 비틀비틀 걸어 들어왔습니다. 때에 절어 누렇게 변한 갓을 삐딱하게 쓰고 해벌쭉 웃으며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꼴이 영락없는 팔푼이 떠돌이 선비였습니다. 바로 어사화를 꼽고 위풍당당하게 궐을 나섰던 서희, 아니 서진이었습니다. 서희는 일부러 발을 헛디뎌 흙바닥에 크게 나뒹굴었습니다. 아이고 내 허리야. 밥을 며칠을 굶었더니 천지간이 빙글빙글 도는구나.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헤헤거리며 일어나는 서희를 향해 마을 사람들은 쯧쯧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누구도 이 한심한 바보 선비의 낡은 보찜, 가장 깊숙한 곳에 고을을 발칵 뒤집어 놓을 시퍼런 마패가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희는 바보 흉내를 내며 저작거리 구석구석을 기어다녔습니다. 겉으로는 실없이 웃고 있었지만 가챙 너머로 번뜩이는 그녀의 예리한 두 눈은 고을에 썩어빠진 참상을 하나하나 뼛속에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금년에는 가뭄이 들어 수확한 쌀이 예년의 반도 되지 않거늘 어찌 관아에서는 세금을 3배나 거두어 간단 말이오. 내 새끼들이 당장 굶어 죽게 생겼소. 제발 이 보리자루 하나만은 남겨주시오.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뼈만 남은 늙은 농부가 조대감의 수하인 관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험악하게 생긴 관노는 코웃음을 치며 농부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이 늙은이가 미쳤나. 감히 조대감님의 영에 토를 달아. 대감마님께서 곧 한양의 높은 분들을 모시고 성대한 연회를 여실 터인데 고작 보리자루 하나 아깝다고 나라의 큰일을 망치려 들어. 당장 끌어내어 멍석마리를 쳐라. 관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농부를 무자비하게 내리치려던 찰나였습니다. 아이고, 나리들,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나가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그만. 서희가 커다란 보찜을 메고 허우적거리며 관노들과 농부 사이로 우스꽝스럽게 넘어졌습니다. 일부러 관노의 다리에 머리를 박고 바닥을 구르며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관노들은 들고 있던 몽둥이를 허공에 헛스윙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 미친 거지 샌님놈은 또 뭐야? 눈가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것이냐? 재수없게. 헤헤헤. 송구하옵니다, 나리들. 제가 사흘을 굶어 눈앞이 가물가물하여 그만. 그나저나 이 늙은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리 매를 맞고 있습니까? 하여. 차라리 저를 때려주시고 이 불쌍한 노인은 그만 놓아주시지요. 서희는 바보처럼 실실 웃으며 관노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관노들은 재수가 없다며 서희를 발로 걷어차고는 빼앗은 곡식 자루만 챙겨 서둘러 관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서희의 뺨은 붉게 부어올랐고 입술에선 피가 났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빨리 일어나 다친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조대감이라는 자가 어찌 이리 백성들을 짐승 다루듯 한단 말입니까?
서희의 물음에 노인은 덜덜 떨며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탄식했습니다. 쯧쯧, 젊은 선비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조대감은 이 고을의 사또가 아니라 왕이나 다름없소.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제국간을 채우는 것도 모자라 한양의 권세가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쳐 자신의 자리를 철옹성으로 만들고 있지. 심지어 며칠 뒤에는 어마어마한 뇌물과 장부를 한양으로 은밀히 빼돌린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고 있어. 우리 같은 백성들은 그저 짓밟히면 짓밟히는 대로 죽을 날만 기다릴 뿐이라오. 노인의 눈물 섞인 한탄에 서희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뇌물과 장부. 조대감의 그 추악한 비리를 낱낱이 기록해둔 비밀 장부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그놈의 목을 단숨에 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희는 바보 같은 표정을 지운 채 서늘한 눈빛으로 관아 쪽을 쏘아보았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니 이제 호랑이의 목줄을 죄일 가장 날카로운 덫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인적이 끊긴 낡은 성황당 폐가. 서희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짐을 풀고 있을 때 스산한 밤바람과 함께 누군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검은 복면을 쓰고 허리에 시퍼런 환도를 찬 건장한 사내. 그는 서희가 한양을 떠날 때 임금께서 은밀히 붙여주신 직속 호위무사이자 조선 최고의 정복군인 칠성이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무탈하셨사옵니까? 칠성이 무릎을 꿇고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서희는 낡은 도포의 흙먼지를 털어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조대감의 관아 쪽 동태는 어떠하더냐? 나으리께서 예상하신 대로이옵니다. 조대감은 겉으로는 백성들을 쥐어짜며 위세를 부리고 있으나 속으로는 혹여나 조정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올까 전전긍긍하며 관아 주변의 경비를 2배로 늘렸사옵니다. 특히 관아 뒤편의 비밀 별채는 삼중으로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무장한 살수들이 밤낮 없이 지키고 있어 파리 한 마리 얼씬할 수 없는 철통 같은 요새이옵니다. 필시 그곳에 뇌물과 비밀 치부책이 숨겨져 있을 것이옵니다. 철통 같은 요새라. 서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대감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지키는 그 비밀 별채야말로 자신이 반드시 뚫고 들어가야 할 사신의 재단이었습니다. 칠성아, 너는 내일부터 저작거리의 거린들 속에 섞여 조대감 측근들의 움직임을 낱낱이 감시하라. 나는 내일 대낮에 그 철통 같다는 관아의 호랑이굴 한가운데로 내 발로 직접 걸어 들어갈 것이다. 예. 아니, 어사 나으리. 정체를 숨기고 계신데 어찌 관아에 제 발로 들어가신단 말씀이옵니까? 자칫하면 놈들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사옵니다. 칠성이 기겁하며 만류했지만 서희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라도 안에서 스스로 열어주게 만들면 그만이다.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자신보다 어리석어 보이는 자 앞에서는 반드시 방심하기 마련이지. 내일 그 오만한 조대감의 코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바보천치 행세로 관아의 문지방을 넘을 것이다. 서희는 품속 깊이 숨겨둔 마패를 한번 쓰다듬고는 창호지 너머로 어둡게 빛나는 조대감의 관아 쪽 하늘을 서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여인의 몸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돌아온 핏빛 복수의 밤. 조대감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천재 암행어사의 기상천외하고도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이 마침내 그 아찔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정오. 조대감의 관아는 며칠 뒤 열릴 한양 권세가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진귀한 식자재를 나르는 하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했고 기생들의 악기 소리가 대낮부터 관아 마당을 시끌벅적하게 채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보다 만물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수십 쌍의 눈알이 굴러가는 백주 대낮의 잠입이 100배는 더 위험하고 발각되기 쉬운 법. 하지만 서인은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연회 준비로 정신이 팔려있는 지금, 이 소란스러운 대낮이야말로 호랑이의 목줄을 끊을 비수를 꽂기 가장 완벽한 찰나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배야, 내 배야. 똥간이 어디요? 똥간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고을 향리들이 지나가는 관아의 정문 앞. 낡은 도포자락을 부여잡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배를 쥐어짜며 나타난 서희가 흙바닥을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는 누렇게 뜬 칠을 하고 금방이라도 큰일을 낼 것처럼. 기괴한 소리를 지르는 바보 선비의 등장에 입구를 지키던 포졸들은 기겁하며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아니, 저 미친 새님놈이 또 나타났네. 어허, 냄새나니 썩 저리 꺼지지 못할까? 아이고 나리. 이 선비 체면에 바지에 실례를 할 수는 없지 않소. 딱 한 번만 관아 뒷간을 쓰게 해주시오. 나옵니다. 나와요. 서희가 바지를 내리려는 신용을 하며 포졸들에게 달려들자 기겁한 포졸들이 혼비백산하여 길을 터주었습니다. 에라이 재수 없는 놈. 저기 후원 구석에 있는 노비들 뒷간이나 빨리 쓰고 썩 나가거라. 포졸들의 호통을 등 뒤로 흘려들으며 서희는 엉거주춤한 걸음으로 관아 안쪽으로 허겁지겁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후원의 으슥한 모퉁이를 도는 순간 바보처럼 구부정했던 서희의 허리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졌고 비굴하게 웃던 입가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낡은 도포 자락을 걷어올려 허리춤에 단단히 질끈 묶고는 담벼락의 그림자를 타고 산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의 가장 깊숙한 곳, 병풍처럼 둘러쳐진 대나무 숲 사이로 굳게 닫힌 비밀 별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뜨거운 한낮의 태양 아래에서도 험악하게 생긴 무장살수 넷이 번갈아가며 삼엄하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하다. 시선을 돌려야 해. 서희는 품에서 작은 화약 구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칠성이 쥐어준 불꽃과 함께 엄청난 매연을 뿜어내는 수류탄이었습니다. 그녀는 별채와 반대 방향에 있는 건조장 쪽으로 화약 구슬을 힘껏 던졌습니다. 펑! 고막을 찢는 파공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대낮의 하늘로 기둥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불이다! 화약꽃 쪽에 불이 났다. 뭣들 하느냐? 어서 물을 길어와라. 관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별채를 지키던 살수들 중 셋이 당황하여 연기가 솟아오르는 쪽으로 다급히 뛰어갔습니다. 별채 앞에는 단 한 명의 경비병만이 남아 어리둥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 서희는 짐승 같은 탄력으로 허공으로 도약하여 별채의 처마 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경비병이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처마 위에서 거꾸로 매달린 서희의 손날이 사내의 뒷목을 빠르고 정확하게 내리쳤습니다. 헉! 단 한 번의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경비병이 기절해 쓰러졌고 서희는 깃털처럼 가볍게 착지하여 사내의 허리춤에서 육중한 노쇠 열쇠 꾸러미를 빼냈습니다. 철컥 끼익! 삼중으로 채워진 자물쇠가 풀리고 별채의 문이 열렸습니다. 밖은 눈이 부시도록 환한 대낮이었지만 창문 하나 없이 두꺼운 장막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별채 안은 무덤 속처럼 컴컴하고 서늘했습니다. 서희는 재빨리 문을 닫아 걸고 품에서 작은 화차를 꺼내어 불을 밝혔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화려한 자개장과 함께 수십 개의 나무 상자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상자들의 틈새로 새어나오는 누런 금괴의 빛깔. 백성들이 피를 토하며 바친 세금과 한양 권세가들의 입을 막기 위해 긁어모은 더러운 뇌물들이 숨쉬는 악의 심장부였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목표는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의 눈으로 방 안을 훑으며
조대감이 가장 소중하게 숨겨두었을 단 하나의 물건을 찾았습니다. 이런 빤한 곳에 장부를 둘 위인이 아니다. 필시 이중으로 된 기물이 있을 터. 그때 화려한 산수화가 그려진 8폭짜리 병풍 뒤쪽에서 미세하게 바닥 나무판자의 결이 어긋나 있는 것이 서희의 예리한 시선에 포착되었습니다. 그녀가 단검을 꺼내어 널빤지 틈새에 집어넣고 힘을 주어 들어 올리자 바닥이 열리며 쇳덩이로 주조된 작은 비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정교한 철사로 금고의 자물쇠를 따는 서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깍. 금고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 오칠을 한 두툼한 장부 한 권과 빛바랜 붉은 비단에 쌓인 서찰 하나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희가 떨리는 손으로 치부책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조대감이 고을의 관노들을 부려 어떻게 쌀을 빼돌렸는지, 어느 정승에게 얼마의 금괴를 상납했는지가 날짜와 이름까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부 하나면 조대감은 물론이요, 그와 결탁한 조정의 썩은 대신들까지 모조리 참수형에 처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시선을 더 강하게 올가맨 것은 장부 밑에 깔려있던 붉은 비단 속의 서찰이었습니다. 서찰을 펼친 순간 서희의 눈동자가 당장이라도 터질 듯 커졌고 숨통이 끊어질 듯한 극심한 고통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서영감이 오랑캐와 내통하여 군사 기밀을 넘긴다는 것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였으니 그 역모를 즉각 처단하시옵소서. 서찰 끝에 찍힌 붉은 수결. 그것은 조대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아버지 서영감이 가장 아끼고 믿었던 제자이자 서희의 오라비와 형제처럼 지냈던 자의 수결이었습니다. 아! 배신. 가장 믿었던 자를 조대감이 돈과 권력으로 매수하여 아버지를 역모로 올가매는 가짜 서찰을 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서희의 두 손이 부서질 듯 서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에 화창한 대낮의 형장에서 피를 뿜으며 쓰러지던 아버지의 목이 아른거렸습니다. 채석장으로 끌려가며 자신을 부르짖던 오라비의 마지막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서희의 온몸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퍼런 눈동자에서 핏방울 같은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장부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조대감. 이 짐승만도 못한 악귀놈. 내 놈이 단단히 착각한 것이 하나 있다. 아비와 오라비를 잃은 여인이 그저 방구석에서 바느질이나 하며 눈물만 쏟을 줄 알았다면 똑똑히 보아라. 내 기필코 이 피 묻은 증거를 들고 내 놈의 목을 물어뜯는 지옥의 야차가 될 것이다. 서희가 장부와 서찰을 자신의 품 깊숙한 곳에 단단히 갈무리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들이냐? 당장 비키지 못할까? 별채 밖에서 벼락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하로 출타했던 조대감이 화재 소식을 듣고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네, 대감마님. 별채 앞을 지키던 자가 쓰러져 있사옵니다. 누군가 안에 침입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수십 명의 무장한 살수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찰칵찰칵. 칼집에서 칼을 뽑아드는 소리가 별채를 겹겹이 포위하며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든 쥐새끼를 당장 끌어내어 사지를 찢어 죽여라. 조대감의 살기 어린 명령과 함께 쾅 하는 굉음을 내며 별채의 굳게 닫힌 문이 거칠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대낮에 눈부신 햇살이 어두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춤을 추는 먼지들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개의 시퍼런 칼날이 겨눈 방 한가운데에는 열려있는 빈 금고와 바람에 흔들리는 찢어진 창호지 문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줄을 쥔 사냥꾼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백주 대낮의 햇살 아래 오만한 권력자의 이마 위로 식은땀이 서늘하게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든 한낮의 뙤약볕이
텅 비어버린 시퍼런 무쇠금고의 바닥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텅 빈 금고 안을 미친 듯이 더듬고 또 더듬었습니다. 금은 보화는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오직 자신을 파멸시킬 장부와 가짜 서찰만이 감쪽같이 사라진 끔찍한 현실. 없어. 내 치부책, 내 장부가 사라졌단 말이다. 단순한 재물을 도둑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부는 자신이 조선 팔도의 내로라 하는 권세가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던 권력의 원천이자 동시에 자신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었습니다. 거기에 서영감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몬 그 피 묻은 배신의 서찰까지 세상에 드러난다면 능지처참을 당해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으악! 이성을 잃은 조대감이 허리에 찬 장검을 빼어들어 곁에 서 있던 경비병의 목을 단숨에 베어버렸습니다. 피보라가 튀는 방 안에서 조대감은 야차처럼 두 눈을 번뜩이며 절규했습니다. 당장 고을의 모든 성문을 겹겹이 걸어 잠가라.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이 고을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집집마다 뒤져서 수상한 놈들은 모조리 잡아들여라. 그 쥐새끼를 잡아오지 못하면 너희들의 목이 먼저 달아날 것이다. 그날 오후 평안도 고을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살수들과 관노들이 미친 개처럼 온 동네를 수집고 다니며 가옥을 부수고 사람들을 짓밟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낯선 자이거나 말을 더듬는 자가 있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몽둥이질을 해대며 피투성이로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삼엄하고 끔찍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훔쳐간 도둑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어가며 초조함이 극에 달한 조대감은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자신만의 방식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무고한 백성들을 볼모로 삼는 피의 덫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을 한복판에 자리한 너른 관아 앞 형장. 그곳에는 어제 저작거리에서 조대감의 관노들에게 두들겨 맞던 늙은 농부를 비롯해 젖먹이를 품에 안은 아낙네와 병든 노인까지 좋기 50명이 넘는 무고한 백성들이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무릎이 꿇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 뒤로는 시퍼런 대도를 든 망나니들이 입에 문 붉은 술을 뿜어내며 살벌하게 칼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들으라. 저 묶여있는 자들은 내 관아에 숨어들어 나라의 중요한 기밀을 훔쳐간 극악무도한 역적놈과 내통한 끈아풀들이다. 단상 위에 거만하게 선 조대감이 군중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장부를 훔쳐간 쥐새끼는 똑똑히 듣거라. 해가 중천에 뜨는 정오까지 내 놈이 그 장부를 들고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기 묶여있는 50명의 백성들의 목을 일각에 하나씩 베어 형장 바닥에 효수할 것이다. 내 놈의 알량한 목숨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 저 무고한 자들이 피를 뿜고 죽어가는 것을 어디 한번 숨어서 똑똑히 지켜보아라. 가족을 살려달라 울부짖는 백성들의 절규와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형장을 처참하게 뒤덮었습니다. 같은 시각 형장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낡은 폐가의 은신처. 서인은 품에 안은 치부책과 서찰을 꽉 움켜쥔 채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호위무사 칠성이 무릎을 꿇고 피를 토하듯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절대 아니 되옵니다. 저것은 조대감이 나으리를 끌어내기 위해 파놓은 얄팍하고도 잔혹한 함정이옵니다. 나으리께서 지금 정체를 드러내시면 수십 명의 무장한 살수들에게 둘러싸여 마패를 꺼내기도 전에 목숨을 잃으실 수도 있사옵니다. 하지만 내가 나가지 않으면 저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이 망나니의 칼에 목이 잘려 죽는다. 어제 관노들에게 매를 맞던 저 불쌍한 노인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어찌 방관한단 말이냐. 나으리,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작은 희생을 감수하셔야 하옵니다. 이 증거를 품고 당장 한양으로 달려가 임금께 이 사실을 고해야만
아버님의 억울한 원한을 싣고 저 조대감의 목을 합법적으로 칠 수 있사옵니다. 백성들의 목숨보다 가문의 복수와 대의가 먼저이옵니다. 부디 흔들리지 마시옵소서. 칠성의 간절한 외침에 서희의 눈빛이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아비의 복수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장부만 들고 한양으로 가면 오라비의 이름으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원수를 처참하게 짓밟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감정에 치우쳐 형장으로 나간다면 복수는커녕 그동안의 뼈를 깎는 고통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희의 시선이 창호지 틈새로 보이는 형장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밧줄에 묶여 공포에 질린 채 덜덜 떨고 있는 백성들의 처참한 얼굴들. 순간 5년 전 억울하게 참수장에서 목이 잘리던 아비의 모습이 그들의 얼굴 위로 겹쳐졌습니다. 백성을 짓밟고 세운 권력은 모래성보다 못하며 약자의 피를 외면한 정의는 이미 죽은 정의와 다를 바 없다. 내가 벼슬길에 오르거든 부디 백성의 눈물을 가장 먼저 닦아주는 자가 되어라. 생전 아버지가 서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늘 하시던 묵직한 가르침이 귓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서희의 두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은 그리고 내 오라비는 결코 이런 피 묻은 복수를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서희가 손에 쥐고 있던 붓을 허공에 대고 두동강으로 거칠게 꺾어버렸습니다. 딱 하는 마찰음과 함께 칠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으리, 백성을 버리고 내 목숨을 구걸한다면 나 역시 저 탐욕스러운 악귀 조대감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아비의 복수도 중요하나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임금께서 내게 이 마패를 하사하신 진짜 이유일 것이다. 서희는 비장한 얼굴로 일어나 낡고 더러운 보찜장수의 겉옷을 미련 없이 훌훌 벗어 던졌습니다. 그 낡은 누더기 아래에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비단으로 지어진 어사복이 찬란한 빛을 발하며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춤에 묵직한 마패를 단단히 메어 달고는 서늘한 결의에 찬 목소리로 칠성에게 명했습니다. 칠성아, 너는 당장 숨겨둔 역졸들을 이끌고 형장을 포위할 준비를 하라. 나는 오늘 대낮 저 썩어 빠진 탐관오리의 심장 한가운데에 천벌의 벼락을 내리꽂을 것이다. 어느덧 태양은 하늘의 가장 높은 곳 정중앙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형장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조대감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 쥐새끼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구나. 여봐라. 저기 묶여있는 역적놈들의 목을 모조리 쳐라.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우린 아무 죄가 없소. 엄마, 으앙. 망나니들이 입에 머금었던 붉은 술을 시퍼런 대도 위로 뿜어냈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백성들의 목을 향해 사정없이 허공을 가르며 내리쳐지려는 바로 그 숨막히는 찰나였습니다. 그 썩어 빠진 칼을 당장 거두어라. 형장의 모든 소음을 한순간에 찢어발기는 벼락 같은 사자후가 눈부신 대낮의 공기를 매섭게 갈랐습니다. 형장을 둘러싸고 있던 군중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쩍 갈라지며 낡고 해진 갓을 깊게 눌러쓴 한 사내가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형장 한가운데를 향해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피바람이 몰아칠 최후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망나니들의 시퍼런 대도가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단상 위에서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있던 조대감의 미간이 일그러졌고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있던 백성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을 향했습니다. 형장 입구에 흙먼지를 뚫고 걸어 들어오는 자. 다 찢어진 도포를 걸치고 누렇게 뜬 얼굴을 한 어제 저작거리에서 똥간을 찾으며 흙바닥을 뒹굴던 바로 그 어리바리한 바보 선비였습니다. 아니, 저 미친 샌님놈이 겁도 없이 어딜 끼어드는 것이냐. 조대감 곁을 지키던 호위무사가 칼을 빼들며 호통을 쳤습니다.
조대감 역시 헛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하하, 내 장부를 훔쳐간 간큰 쥐새끼가 누군가 했더니 고작 밥이나 구걸하던 팔푼이 거지놈이었더냐? 내 놈이 정령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 미친놈의 목부터 베어 저작거리에 내걸어라.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 10댓 명이 살기등등한 기세로 창을 들이대며 서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자신을 향해 쇄도하는 창끝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보 같던 구부정한 어깨를 활짝 펴며 태산처럼 꼿꼿한 자세로 우뚝 섰습니다. 쥐새끼라 하였느냐. 순간 형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눌하고 굽신거리던 바보 선비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한겨울 빙벽을 깨부수는 듯한 차갑고도 압도적인 사내의 음성이 형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곳간을 파먹고 힘없는 백성들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역겨운 들쥐는 바로 단상 위에 앉아있는 내놈 조대감이다. 뭐시라? 저놈이 단단히 미쳤구나. 쳐라. 당장 저놈을 찢어 죽여라. 포졸들의 창끝이 서희의 심장을 꿰뚫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서희의 두 손이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낡고 더러운 도포의 옷고름을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촥! 낡은 누더기 도포가 좌우로 시원하게 찢겨나가며 허공으로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껍데기 아래 숨겨져 있던 눈이 시리도록 푸른 비단결의 어사복이 화창한 대낮의 햇살을 받아 찬란하고도 압도적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조대감의 두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찢어졌고 멈칫한 포졸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서희는 푸른 도포 자락을 거침없이 휘날리며 허리춤에 단단히 메어두었던 묵직한 물건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눈부신 태양빛이 그것에 부딪혀 형장 전체로 시퍼런 섬광을 쏘아보냈습니다. 구름 위를 달리는 5마리의 말이 양각된 둥근 노쇠패, 바로 임금의 분신을 상징하는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서희의 입에서 터져나온 벼락 같은 사자후가 평안도 하늘을 두 쪽으로 찢어발겼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와 오라비의 피눈물이요, 고통받던 수많은 백성들의 원한이 한데 뭉쳐 터져나온 핏빛 뇌전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어사 출두야. 서희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형장을 빙 둘러싼 담장 위와 저작거리 곳곳에서 산울림 같은 복창 소리가 메아리쳐 돌아왔습니다. 우르르르 쾅. 굳게 닫혀있던 형장의 거대한 나무문들이 대포를 맞은 듯 산산조각 나며 쓰러졌고 머리에 푸른 띠를 두르고 육모방망이와 삼지창을 든 수십 명의 역졸들이 성난호랑이 떼처럼 흙먼지를 일으키며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무기를 버려라. 반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칠 것이다. 가장 선두의 선칠성이 시퍼런 환도를 휘두르며 번개처럼 적진을 파고들었습니다. 망나니들의 손을 걷어차 대도를 떨어뜨리게 하고 포박된 백성들을 감시하던 포졸들의 무릎을 꺾어 순식간에 바닥에 처박았습니다. 아, 안 돼. 막아라. 저 가짜 어사를 당장 베어라. 단상 위에서 사색이 된 조대감이 미친 듯이 발악하며 살수들을 내몰았지만 이미 기세가 꺾인 그들은 정의 역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단숨에 수십 명의 포졸들이 무기를 빼앗긴 채 형장 흙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포승줄에 묶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압도적이고도 통쾌한 광경에 죽음만을 기다리며 눈을 감고 있던 백성들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목격하고 미친 듯이 환호성을 지르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임금님 감사합니다. 어사 나으리. 대감마님. 백성들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역졸들의 함성이 뒤섞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서희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단상 위의 조대감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계단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푸른 관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일 때마다 서늘한 살기가 형장을 짓눌렀습니다.
조대감은 뒷걸음질을 치다 결국 팔걸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네, 내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마패를 들이미느냐. 나는 영상대감의 천거를 받은 이 고을의 주인이요, 정삼품의 당상관이다. 내 놈 따위 새파란 애송이 여사가 함부로 목을 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다.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믿고 오만하게 핏대를 세우는 조대감. 서인은 조대감의 코앞까지 다가가 품에서 검은 오치를 한 두툼한 책자 하나를 꺼내어 조대감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퍽! 이것이 내 놈이 믿는 그 권력의 실체이더냐. 조대감의 발밑으로 툭 떨어진 장부. 그것을 본 조대감의 얼굴은 일순간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철통 같은 비밀 별채 금고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치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어느 정승에게 뇌물을 바쳤는지 이 장부에 아주 소름 끼치도록 상세히 적혀 있더구나. 이 장부만으로도 내 놈은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대역죄인이다. 허나 내 놈의 진짜 끔찍한 죄악은 따로 있지. 서희가 다시 품에서 빛바랜 붉은 비단에 쌓인 서찰 하나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그 붉은 비단을 보는 순간 조대감의 입술이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충신이었던 서영감을 모함하고 영모의 누명을 씌워 참수영에 처하게 만든 조작된 가짜 서찰. 내 놈이 돈으로 서영감의 제자를 매수하여 꾸며낸 이 악마 같은 짓거리들을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더냐? 넌 대체 누구냐? 고작 암행어사 따위가 5년 전의 일까지 어찌 안단 말이냐? 조대감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바닥을 박박히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단상 위를 장악한 칠성이 거친 손길로 조대감의 목덜미를 낚아채어 방금 전까지 무고한 백성들이 묶여있던 바로 그 처형대 흙바닥에 무자비하게 꿇어 앉혔습니다. 네 이놈! 어사 나으리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까? 서인은 처참하게 무릎이 꿇린 원수 조대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이라는 길고 긴 지옥 같은 세월 살점을 깎아내고 뼈를 녹이며 참아왔던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원수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서희의 손이 천천히 자신의 머리에 쓰여있던 어사화가 꽂힌 갓의 끈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진실의 장막을 걷어낼 가장 소름 돋고도 찬란한 심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었느냐. 뙤약볕이 내리쬐는 형장 한가운데 서희의 차갑고도 맑은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가늘고 흰 손가락이 천천히 턱 밑에 단단히 매어있던 갓끈으로 향했습니다.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찰나. 툭! 매듭이 풀리며 낡은 갓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희는 머리에 틀어 올렸던 옥비녀를 미련 없이 뽑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촤르륵! 순간 단단하게 묶여있던 흑단 같은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서희의 어깨를 덮었습니다. 눈부시도록 화창한 대낮의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여인의 긴 머리칼. 낡은 도포 아래 숨겨져 있던 가녀리지만 곧은 목선과 백옥처럼 하얀 얼굴선이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형장은 일순간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조대감은 눈알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곁에 꿇어앉은 포졸들과 밧줄에 묶인 백성들 역시 눈앞에 펼쳐진 기막힌 반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인, 내 놈 아니 내년이 계집이었단 말이냐? 천하의 암행어사가 어찌 계집일 수 있단 말이냐? 조대감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조선 팔도 개국 이래 여인이 관복을 입고 마패를 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희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그녀의 살기는 100명의 장수보다 더 서늘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여인이다.
내 놈이 그토록 짓밟고 비웃었던 힘없는 여인. 똑똑히 보아라. 5년 전 내 놈의 그 더러운 탐욕 때문에 억울하게 목이 잘린 대제학 서영감의 딸. 채석장으로 끌려가다 피를 토하고 죽은 서진의 쌍둥이 누이 바로 서희다. 서희, 그 두 글자가 조대감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 히익. 조대감은 마치 백주 대낮에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원기를 마주한 듯 사색이 되어 처형대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하고 짐승밥이 되었으리라 믿었던 그 어린 계집애가 호랑이 같은 암행어사가 되어 자신의 숨통을 쥐고 흔들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아버님과 오라비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나는 여인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이름마저 버렸다. 내 놈의 심장에 이 마패를 꽂아 넣기 위해 피눈물을 삼키며 수천 번 뼈를 깎았다. 내 놈이 왕처럼 군림하며 백성들을 쥐어짜는 동안 나는 내 놈의 지옥을 설계하고 있었다. 서희는 걸음을 옮겨 바닥에 쓰러진 조대감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시퍼런 눈동자가 조대감의 혼을 빼놓을 듯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내 놈이 아버님을 모함했던 그 가짜 서찰, 그리고 백성들의 고혈을 짠 이 치부책. 명백한 증거가 하늘 아래 드러났으니 이제 내 놈이 그 죗값을 치를 차례다. 서희가 조대감을 바닥에 패대기치며 곁에 선 칠성에게 벼락같이 명했습니다. 여봐라. 저 금수만도 못한 조대감 놈의 상투를 당장 잘라내고 목에 가장 무거운 칼을 채워라. 양반이라는 알량한 허울부터 박살을 낸 뒤 한양으로 압송하여 내 놈의 가문 역시 멸문지화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다. 예, 나으리. 칠성이 서슬 퍼런 환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아, 안 돼. 나는 정삼품의 당상관이다. 내년이 어찌 으아악. 쉭. 칠성의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조대감의 상투를 단숨에 싹둑 베어버렸습니다. 조선의 사대부에게 상투가 잘린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 상투가 잘려 산발이 된 조대감은 자신의 잘린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으나 역졸들은 무자비하게 달려들어 조대감의 목에 육중한 나무 칼을 채우고 형장 바닥에 개 끌듯 질질 끌어냈습니다. 저놈에게 빌부터 백성들을 수탈한 향리와 관노들 역시 모조리 하옥하여 재산을 몰수하라. 추상 같은 서희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관아의 부패한 관리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나갔습니다.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조대감의 악의 제국이 한 여인의 서슬퍼런 지략과 복수심 앞에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심판이 끝난 형장. 서희는 차가운 암행어사의 표정을 거두고 방금 전까지 처형의 공포에 떨고 있던 무고한 백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늙은 농부와 아낙네를 올가매고 있던 굵은 밧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사 나으리 아니 아씨.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서희의 푸른 관복 소매를 부여잡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제 아비의 복수를 위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뻔하여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조대감이 여러분께 빼앗아간 쌀과 땅은 저 치부책에 적힌 대로 단 한 줌도 빠짐없이 모두 돌려드릴 것입니다. 서희의 따뜻한 위로에 형장에 모인 수백 명의 백성들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일제히 땅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억울한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제학 영감마님의 따님께서 우리 고을을 구하셨다. 백성들의 환호와 눈물이 화창한 대낮의 공기를 눈부시게 채웠습니다. 서희는 자신을 향해 절을 올리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관아에 굳게 닫혔던 곳간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조대감이 숨겨두었던 쌀가마니와 곡식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굶주린 백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메말랐던 고을에 마침내 생명의 단비가 내린 듯 사람들의 얼굴에는 잃어버렸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며칠 뒤 평안도 고을의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백성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서인은 칠성과 역졸들을 이끌고 다시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관할을 나서기 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티 없이 맑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서희의 어깨 위로 흘러내린 긴 머리카락과 푸른 어사복 자락을 기분 좋게 흩날렸습니다. 아버님, 오라버니 보셨습니까? 비록 가녀린 여인의 몸이었으나 아버님의 가르침대로 불의를 베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두 분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고통 없이 편히 쉬시옵소서. 서희의 입가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어두운 그늘이 한 점도 없는 맑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단단히 메고 갓을 쓴 뒤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직 조선 팔도에는 수많은 조대감들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을 터. 피 묻은 마패를 쥔 천재 암행어사 서희의 여정은 이제 막 진짜 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출발하라. 다음은 썩어 빠진 탐관 오리들이 득실거리는 한양 도성이다. 거침없이 내딛는 서희의 발걸음 뒤로 그녀를 배웅하는 백성들의 끝없는 함성이 눈부신 대낮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장엄하게 메아리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함이 느껴지십니까? 오직 자신의 두뇌와 피나는 노력 하나로 남자의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가장 높은 곳에서 썩은 권력의 목을 내려친 여장부 서희.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지혜와 용기만 있다면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짜릿한 시간이었습니다. 탐관 오리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준 서희의 통쾌한 복수극처럼 여러분의 일상에도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0년 묵은 체증을 확 뚫어드리는 은하수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다음에도 시청자 여러분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맵고 찰진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